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지금 여기 특성곡선 단락 시험까지 했었죠. 이렇게 동기발전기에 특성곡선 부분 보면 무부하 포화곡선 해가지고 부하가 없을 때 포화곡선을 통해서 포화율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전격 전압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값이죠.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그 전류를 흘려가지고 연속적이니까 그 전격 전류가 되죠.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그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되는데, 이게 그 연속적으로 흘렸을 때 고장이 나지 않는, 고장 나지 않고 계속 그 동작할 수 있는 그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그래요. 최대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격 전압은 만들 때 이제 그 정해져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그 무부하 포화곡선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격 전압 값을 이렇게 계좌 전류를 흘려주고 그때에 나오는 단자 전압 값을 쭉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포화되는 부분, 꺾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자속이 포화되면서 꺾이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꺾이는 부분에서 전격 전압, 여기 VN이 되죠. VN을 일대에 계좌 전류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걸 측정을 해서 이때의 계좌 전류 값을 IF 다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무부하 포화곡선 시험, 부하가 없을 때, 부하가 여기 원래 G 부하가 있어야 되는데 부하가 없을 때 시험을 해서 이걸 떼고 시험을 해서 이 전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격 전압하고 같을 때까지 얘를 올려서 계좌 전류를 올려서 파이를 계속 자속을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유도 기전력도 4.44 kW f 파이 w 공식에 의해서 점점 올라가겠죠. 파이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IF1-9하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 회로를 단락시켜 버립니다. 부하를 없애고 완전히 단락시킨 다음에 계좌 전류를 마찬가지로 증가시켜 주는데, 여기 파이를 증가시켜 주죠. 파이를 증가시켜 주면 여기 IF를 증가시켜 준다는 게 이제 파이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자속을 증가시켜 주면 여기 당연히 기전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만큼 여기 단락 전류가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 값이 IN, 그러니까 전격 전류에 달하는 이 지점, 요 지점을 IF2-라고 합니다. 여기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직선적으로 쭉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직선적으로 쭉 증가하면 실제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랄까 단락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의 단락 비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쭉 올라간다고 봤을 때 여기 IF2-가 아니라 IF를 쭉 올려가지고 여기 IF-일 때까지 계속 올려주면 되죠. 계속 올려서 IF-가 될 때까지 쭉 올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될 때까지 올려줘야 되죠. 이 N 전격 전압 될 때까지 올려주게 되면 회로가 단락 상태에서 이 전류가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동기 발전기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올려주지 않고 여기 IN 전격 전류가 흐르는 부분까지만 올려주면은 여기 발전기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격 전류는 발전기가 고장나지 않는 최대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려준 다음에 이때의 IF하고 이때 예상으로 IF2-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전격 전압 구하는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하고 B를 구해주면 이게 단락비가 되는 겁니다. 단락 상태에 갔을 때 실제 단락 전류가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실제 단락 전류값을 우리가 그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락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단락비 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무부하 곡선 시험이 필요하고 단락 곡선 시험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단락비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예를 들면 그 동기 발전기 여기 이 전격 전압으로 운전할 때 만약에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 그럼 실제로 이게 고장이 나느냐?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IS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 가지 보기가 있다. IS가 계속 크게 흘러서 계속 크게 흐른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IS가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에 IS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답이 뭘 것 같습니까? 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IS는 줄어들게 돼요. 그 나중에 반작용 배웠나? 반작용 앞에서 했나? 반작용 할 때 좀 살펴보겠는데, 여기 단락을 시켜버리면 처음에는 엄청 큰 전류가 흐르는데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지나면 이게 전류가 굉장히 커지죠. IS가 굉장히 큰 전류가 처음에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버리거나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그 한 두세 사이클 정도 버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점점 전류가 줄어듭니다. 얘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 전류가 크게 흐르면 이 값이 있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이 반작용에 의해서 저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동기 임피던스 안에서 그 소비하는 전압 강화,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커져 가지고 요 전류는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벡터들을 보고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IS가 줄어든다. 여기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단락비는 여기 무부하 포화 곡선하고 단락 곡선을 통해서 단락비를 계산할 수 있고, 단락비 공식은 요겁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IM분의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단락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단락비를 가지고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하고 권선장 RA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RA 있죠. 이 성분은 측정을 통해서 저항 옴메타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요거 측정해서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동기 임피던스 이 부분은 GS라고 하는데, GS는 RA, 여기가 권선 저항에다가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 이게 반작용 리액턴스하고 누설 리액턴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동기 리액턴스가 되죠. 반작용 리액턴스하고 누설 리액턴스 합쳐서 동기 리액턴스. 요게 이제 RA는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수 있어요. 거의 0. 몇 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값이 됩니다. 요걸 이제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러는데, 이 동기 임피던스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발전기의 내부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저항. 내부 임피던스. 저항으로 따지면 저항이 되는 거죠. 내부 임피던스. 그래서 나중에 전압 변동률 구할 때도 이게 내부에서 이게 전압을 여기 유도 전압 발전을 시켜줬으면 이 발전시켜준 전압이 부하에 가서 부하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전압 강화가 많아버리면 안 되죠. 외부에 공급시켜주는 게 대부분 다 외부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내부 저항이 커져버리면
내부에서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줄여야 되는, 이 값을 동기 임피던스 값을 줄여야 되는 거죠. 줄여야 외부에 발전시켜 공급할 수 있는 전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단락비가 큰 기계 요 조건, 요게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단락비하고 건선저항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G는 RA 플러스 J XS. 요 회로도를 보시면은 단락을 시켰을 때 단락비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단락 전류가 되죠. 단락 전류. 그리고 여기 응가되는 전압이 EN. 요게 이제 실제로 전격 전압을 다 걸었다. EN이 되면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단락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ohm의 법칙에서 V는 IR에서 EN은 IS 곱하기 G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 여기 부분 동기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I분의 V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IS분의 EN. 그리고 여기가 보통 이제 여기가 EN이라고 하면 이게 상전압이에요. 요게 그 각 한 상에서의 전압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상전압, 펜으로 해놓고, 요걸로 해놓고, 요걸로 해놓고, 이게 상전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Y결선으로 한다고 그러죠. 동기발전기는 Y결선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시험 문제라든지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면 보통 선간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선간전압. 그래서 선간전압은 Y결선인 경우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EN이라고 하면 상전압이기 때문에 EN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 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됩니다. 요 VN이라고 하는 게 선간전압이에요. 그래서 루트 3을 나눈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동기 3상에서 3상 선간전압에 대해서는 루트 3 IS분의 VN, 요 공식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EN이 상전압이고 VN은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일 때는 루트 3 IS분의 VN이 된다.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동기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주로 그냥 동기 임피던스로 나타내는 것보다 어떤 비로 표시를, 퍼센트로 표시를 하는 게 나중에 어떤 이것저것 계산할 때 용량 같은 거 계산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로 많이 나타냅니다. 근데 이 편의상 전격 전류일 때 임피던스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전격 상전압하고의 비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모가 여기가 전격 상전압이 되고 분자가 여기가 임피던스 강화가 되니까, 임피던스 강화는 이거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IN 전격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때 여기 부하가 있다. 그러면 내부에서 이 동기 발전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내부에서 깎아먹는 거죠. 깎아먹는 전압 강화는 I 곱하기 R에서 IN 곱하기 GS가 되죠. 요게 이제 내부 전압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전압 강화하고 전격 상전압의 비를 갖다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이게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됩니다. 이게 왜 이제 많이 쓰냐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전압 변동률 같은 거 구할 때, 전압 변동률 이런 거 구할 때도 요걸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리가 이겁니다. 전격 상전압번의 그 임피던스 강화. 그리고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요 단락비분의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값이 사실은 요 값이 그 단락비가 되거든요. 단락비가 되기 때문에 단락비 곱하기 100 해서 KS분의 100 이렇게 돼요. 이 유도 과정 여기 뒤에 쭉 해놨는데 이 부분은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락비분의 100. 만약에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요걸 100을 곱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단락비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예, 요거 100을 곱해줘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기 때문에 단락비분의 100을 해줘야 돼요. 요거 굉장히 이제 단락비하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관계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락비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단락비하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단락비가 좀 클수록,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단락이 되었을 때 단락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른다는 거죠. 전격 전류보다 단락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른다는 건데, 단락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는 요게 작다는 거죠. 동기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요게 작을수록 단락비가 크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가 작기 때문에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양호한 발전기라고 하면 이게 작아야 되죠. 동기 임피던스도 작아야 되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는 단락비는 동기 임피던스하고 반대가 되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하고 역수가 되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도 작을 거고 단락비가 커지는 거죠. 단락비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중에 전압 변동률도 작아지고 해서 굉장히 특성이 좋은 그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단락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느냐, 이게 단락비가 큰 기계 조건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단락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은 공극을 크게 해줘요. 공극을 크게 해준다는 거는 자꾸 그림이 이게 좀 뭐가 좀 표현이 안 돼가지고 마우스로 자꾸 그려요. 요렇게 전기자가 있고 계좌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계좌하고 전기자하고 사이 있죠. 여기 요 사이 간격을 갖다가 공극이라고 그럽니다. 공기층. 여기를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을 왜 키워주냐 하면 공극을 크게 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 계좌에서 지금 여기 N극이고 S극이다. 그러면 계좌에서 자속이 나가겠죠. 자속이 나가게 되는데, 이 자속이 나가면 여기 전기자 쪽에 유도 기전력을 발생해서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가 지금 안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여기 밖으로 나오고 이쪽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 전류가 흐르니까 I가 흐르겠죠. I가 지금 흘러서 전기자 전류 I가 흐르면 이제 부하 전류 또 같이 흐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해요. 이 전류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저기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자속이 발생하겠죠. 자속이 이렇게 발생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죠. 반작용 자속. 전기자 반작용 자속인데, 이 자속이 얘랑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우리 여기서 기기 내에서 만들어주는, 계좌에서 만들어주는 이 자속하고 얘가 합쳐져 가지고 합성돼 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 자속이 이 계좌 자속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이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공극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 공기층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자기 저항이 커요. 자속이 통과하기에 굉장히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반작용에서 이게 자석이 만들어지면 이 자석이 이쪽 계좌를 통과하겠죠. 계좌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데 공극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옆으로 온다고 하면 공극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요 자석이 공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공극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서 자석이 확 줄어들어버립니다. 공극을 통과할 때 자석이 확 줄어들어요. 예, 이게 그 자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속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공극을 크게 함으로써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공극이 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은 줄어드는데 계좌도 마찬가지로 계좌에서 나가는 이 자석 있죠. 계좌에서 나가는 자석도 이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크기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되면 계좌 자석은 우리가 유도 기전력 E는 4.44 공식 있었죠. 요 공식에서 자속 파이가 커질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는데 이 자석이 줄어드니까 유도 기전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좌에다가 권선을 엄청나게 많이 감아서 자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좌 자석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공극이 크기 때문에 자석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권선을 엄청나게 많이 감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개를 크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 철심하고 계좌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철심이랑 권선해서 엄청 좀 덩치가 큰 건데 여기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게가 무거워지죠. 무거워진다. 그래서 엄청 비싸진다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특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 권선수를 좀 줄여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요만하게 만들어도 될 걸 한 2배 이상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단락비가 큰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 조건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공극을 크게 하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 계좌 자속을 크게 해서 그 크게 한 공극을 공극을 지나서 나갈 수 있는 계좌 자속을 좀 더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권선을 많이 감아준다. 그리고 전기자 권선은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이 전기자 권선을 권수를 적게 한다. 이런 게 단락비가 큰 기계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락비가 큰 기계 특성.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떤 특성을 나타내냐면 전기자 반작용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가 줄어들죠. 예, 반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마찬가지로 아까 권수도 전기자 권선도 작게 감았기 때문에 전기자 권선도 작아지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는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내부에서 그 깎아먹는 전압 강화, 내부 임피던스에서 깎아먹는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낮아요. 내부에서 전압 강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외부에다가 다 전압을 공급한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에 대한 내량이 크고 안정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선로 충전 용량을 크게 해서 자기 여자를 방지한다. 요거는 나중에 자기 여자 부분에서 좀 살펴볼 텐데 선로 충전 용량을 좀 키워준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공극을 크게 했죠. 그래서 공극이 크게 되고 그 다음에 계좌 여기 계좌 권선에 권선을 엄청 감아주고 철심도 크게 하기 때문에 계좌 기자력이 큰 기계. 그래서 철기계라고 부릅니다. 철기계.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싼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무조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곡선, 그 다음에 또 특성곡선 이제 2가지가 더 남았는데 부하 포화곡선하고 외부 특성곡선.
부하 포화 곡선은 부하가 있을 때에 포화를 시켜주는 특성입니다. 부하가 있고 여기 보시면 계좌 전류하고 단자 전압 IF하고 단자 전압 관계인데 부하가 있을 때 어쨌든 뭐 올라가다가 포화되는 곡선이죠. 무부하 포화 곡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는 부하를 걸어준 상태에서 포화 곡선을 측정하는 게 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하를 걸었을 때 부하에서의 전압 전류죠. 부하에서의 전압 전류, 요게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우리 직류기에서도 했던 거 똑같죠. 여기서 조건은 전격 속도로 운전할 때, 그 다음에 역률하고 계좌 전류를 일정하게 했을 때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의 곡선이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류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 곡선, 여기 A 곡선은 역률이 좀 유도성 부하일 때 전압이 좀 많이 떨어지죠. 전류가 커질수록 전압이 많이 떨어지고, 유도성 부하일 때는 우리 감자라고 그랬죠. 감자. 감자 작용한다고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해서. 감자 작용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단자 전압도 뚝 떨어지는 거고, B 곡선은 역률이 1일 때 중간 정도, C 곡선은 앞선 역률일 때, 앞선 역률일 때는 여기가 전류가 제로일 때는 무부하 상태입니다. 전류가 0이라는 거는 부하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기 때문에 무부하죠. 무부하일 때 여기 전압보다 유도 기전력보다 부하가 있을 때의 전격 전류, 이 전류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게 용량성 부하일 때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특성 때문에 나중에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전압 변동률 우리 입실론 이꼴 Vm분의 VO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이죠. VO는 무부하, 요 전압이고, Vn은 전격 전압이 되는데, 전격 전압이 더 크니까 이게 더 커지죠.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 100이고 12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성 부하할 때는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는 뭐 유도성이나 이런 역률 1일 때, 저항 부하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자가 되고, 감자 작용 때문에 전압이 뚝 떨어지고, 여기는 C 부하일 때는 증자 작용이죠. 증자 작용이기 때문에 전압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전압 변동률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앞에 것들이랑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별로 진도를 얼마 나간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전압 변동률 자기 여자하고 예제 문제까지 풀고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입실로는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요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좌 전류하고 속도가 일정할 때 전격 출력을 했을 때 무부하하고 전압 변동의 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성 부하일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유도성 부하일 때는 이게 이렇게 좀 떨어졌죠. 이게 무부하보다 전격 전압이 떨어졌죠. 그래서 무부하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가 되고, 용량성 부하일 때는 이렇게 올라갔죠. 무부하일 때보다 전격 전압일 때 여기에 전압이 더 크죠. 여기 크기 때문에 여기가 전압 변동률 마이너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여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스스로 여자가 된다 이런 건데, 콘덴서 같은 용량 부하를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콘덴서 용량 부하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에서 용량 부하일 때 증자 작용이죠. 그래서 전압이 커지게 되죠. 기전력 전압이 커지게 되니까 이 커지는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전압이 커지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전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어떤 뭐 기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전압이 증가하면서 그 부하 쪽에 220을 걸어줘야 되는데 뭐 250, 280V 올라가면서 기계가 터진다거나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발전기 2대 이상 병렬 운전하거나 또는 수전단에 동기조상기 같은 걸 써서 뒤진 전류가 흐르도록 여기 전류가 용량 부하니까 앞선 전류죠. 용량 부하는 앞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뒤진 전류가 흐르도록 해주면 그 역류를 1로 맞춰가지고 전압이 올라가는 걸 줄일 수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문제 한번 5번까지 시간이 40분인데 요거 풀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저기 이거 앞. 단락비 계산할 때 아까 뭐가 필요했죠? 무부하 포화 시험하고 삼성단락 시험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읽어봐라. 용량성 부하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무부하보다 여기 V라고 하는 건 여기 전격 전압을 V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그래서 전격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가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는 기계의 특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수치로서 동일 전격에 대하여 단락비가 큰 기계는 다음 특성을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단락비가 큰 게 요 시험 이런 문제는 꼭 한 번씩 나옵니다. 단락비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과부하 내량이 크고 안정도가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압 변동률 이게 좋다. 이건 전압 변동률이 낮다라는 거죠. 전압 변동률이 낮아야 되고 송전선의 충전 용량이 이제 크죠. 그래서 나번도 맞고 기계의 형태라든지 중량이 커지고 철선 기계 철선이 증가하고 가격도 비싸다. 그 철기계라고 해가지고 안에 회전자 계좌 부분을 권선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고 그 뭡니까 철심도 엄청나게 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맞죠. 극수가 적은 고속기가 된다. 요건 틀렸죠. 극수가 적은 고속기는 우리가 뭡니까 그 회전형 원통형 회전자였죠. 원통형 회전자 같은 게 터빈 같은 거 할 때 보통 극수를 적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건 뭐냐면 여기 앞에 문제 여기 있나? 여긴 안 나오네. 앞부분에서 설명했지만 동기 리액턴스가 작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였죠. 단락비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는 안에 동기 리액턴스가 작죠.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서 발전기 내부 전압 강화가 줄어들고 반작용도 작아야 되죠.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극을 키워줘야 되죠. 키워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크다 이게 맞죠. 단락비가 큰 게 전압 변동률 작고 공극이 크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이런 거죠. 값이 비싸지죠. 단락비 큰 발전기는 철기계라고 그래서 계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값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5번 문제.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은? 단락비가 큰 동기기라고 하면 계좌 자속이 커야 되죠. 일단 공극을 키워줬죠. 공극 자기 저항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을 줄이기 위해서 공극을 키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속도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엄청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계좌 자속이 비교적 크다. 맞고 공극이 크다. 맞고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이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좀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맞고
송전선의 충전 용량이 크다고 했습니다. 충전 용량이 크고 과부하 내량도 크고 여기 있었죠. 네. 이렇게 되고 10분 쉬었다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부하 분담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렬 운전 여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렬 운전을 하려면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동기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대를 여기 내부 리액턴스 있고 두 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하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거. 두 대 이상 쓰는 거. 이게 이제 병렬 운전입니다. 이 회로가 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병렬로 해서 부하에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한 군데에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전류가 뭐 얼마까지 있다. 그러면 병렬이니까 이 두 개를 합쳐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겠죠. 합쳐서 부하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하 용량이 크더라도 큰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기전력 E1, E2라고 하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기전력이 같아야 부하에 같은 전압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직류일 때는 위상 같은 거는 관계가 없지만 교류이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주죠. 그래서 이 위상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부하에 공급되는 전압이 이런 식으로 좀 어긋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위상도 같아야 되고 당연히 교류니까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우리가 보통 60Hz 쓰잖아요. 60Hz 맞춰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형도 어떤 건 정연파인데 어떤 건 3고조파가 섞여가지고 막 좀 뭐 삐죽삐죽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형이 같아야 된다. 이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의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 동기화 전류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동기화 전류는 유효 전류예요. 여기서 이제 동기화 전류에서 나오는 게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기화력. 이게 그 전력 부분이 되는데 유효 전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좀 뭐랄까 중점 있게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유효 전력 부분이라서. 그리고 서로 A 발전기하고 B 발전기 두 개가 서로 주고받는 전력을 수수 전력이라 그러는데 수수 전력하고 동기화력하고 두 개가 또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주파수가 다르니까 위상이 다른 경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동기화 전류가 흘러서 이 경우에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병렬 운전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형이 다르다 하면 파형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깨끗한 정연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 노이즈 같은 게 섞여가지고 고조파 성분들이 섞여 있는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조파라고 노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열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항소음이 증가하고 과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면 크기가 다르거나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개의 크기하고 위상을 같아지도록 일단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같아지는 게 좋겠죠. 이 부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크기가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로 두 개가 있으면 제가 그림으로 아까 이렇게 그렸었는데 여기 XS
1이고 XS2라고 하면 두 개가 이제 같겠죠. 여기 E, A, E, B. 자, 이렇게 되는데 부하에 이제 공급을 한다. 자, 이 경우 나 좀 써먹어야겠네. 자, 이 경우에는 일단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여기서 전압이 나온 전압이 두 개가 크기가 같아서 이 부하에 동등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EA하고 EA가 더 크다고 했을 때 EB는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얘가 더 크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에다가 요 차이만큼 어디로 흐르냐면 이쪽으로 흘러요. 거꾸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EX라고 하는 이 성분만큼 EB로 흘러가게 되죠. 작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XS 동기 임피던스죠. 동기 임피던스는 XS하고 그 다음에 RA가 있는데 RA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얘만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있는 회로 자체가 부하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는 여기 IC가 흘러가요. 요 전류가 무효 순환 전류가 됩니다. 이게 왜 무효 순환 전류가 되냐면 여기 성분이 R 성분이 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이게 다 그 뭡니까? 느린 유도성 부하가 되는 거죠. 유도성 부하 성분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90도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는 무효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안에 있는 이 동기 임피던스 자체가 리액턴스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도성 성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 A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A에 비해서 전류가 뒤진 전류이기 때문에 감자작용이 발생하죠. 감자작용에서 기전력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요 EA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EB는 EB하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비하면 여기가 빠른 전류가 흐르죠. 빠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증자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전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제 A 발전 기전력이 높은 데는 기전력이 줄어들고 낮은 데는 기전력이 증가하니까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전력이 다른 경우에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요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좀 다른 그림으로 써야 되나? 이 그림을 쓸 수 있나? 두 번째 경우는 기전력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 A 발전기는 요런 위상이 조금 앞서고 B 발전기보다 A 발전기가 위상이 조금 앞선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A에서 B를 뺀 만큼 요 전압이 발생해요. 두 개 차이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어떤 전압이 발생하냐면 ES라고 하는 위상 차이에 의한 전압이 발생하죠.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이제 IS라고 해주면 이 IS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ES보다 여기 XS라고 하는 게 다 유도성 부하기 때문에 90도 전류가 느리죠. 여기보다 90도 느린 전류 이게 흐르면 이 전류는 거의 EB하고 비교했을 때 얘랑 거의 위상이 같죠. ES 두 개 그 전압 차이에
차이에 대해서는 90도 뒤지지만 이게 실제 여기서 나오는 EB 전압하고 같이 따지고 봤을 때는 위상이 거의 동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이걸 동기화 전류라고 그러는데 IS 동기화 전류라고 하는데 이 전류는 거의 유효 전류가 돼요. 전압하고 전류가 위상이 거의 같죠. 거의 같기 때문에 유효 전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 발전기 입장에서는 부하 전류가 이제 증가를 하니까 회전 속도가 감소를 하는 거고, B 발전기 같은 경우는 A 발전기는 여기서 실제 나오는 전류가 이거죠. IA. 얘하고 I에서 같은 방향이니까 전류가 증가하는 거고, B 발전기는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여기서 나오는데 요 방향하고 동기화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는 감소를 하고,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는 쪽은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쪽은 회전 속도가 전류 증가하는 쪽은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감소하는 쪽은 증가해서 서로 이제 같아지는 거죠. 동기 속도로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이제 맞추어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여기서의 그 힘, 동기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류에 의해서 동기 속도로 운전하려고 하는 힘을 갖다가 동기화력이라고 그래요. 동기화력이라고 합니다. 동기화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이 동기화력에 대한 거는 공식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발전기가 서로 주고받는 전력을 수수 전력이라고 하는데, 수수 전력하고 동기화력 두 개의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전력 성분으로 따져도 유효 전력 성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옵니다. 이거 공식이 두 개, 이게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공식을 이제 외우는데 이제 팁을 하나 주자면, 여기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해서 사인 델타는 여기 두 개 사이의 각도 차이입니다. A하고 B 발전기 사이의 각도 차이. 여기 델타가 되는데, 여기 이 GS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여기 내부 저항이 두 개 똑같다고 봤을 때 GS만큼 되죠. A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GS가 되고 B 발전기도 GS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준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요 두 개가 저항이 두 개 직렬로 연결된 것하고 같으니까 저항 두 개가 합쳐진 거, 직렬로 된 거, 여기가 이제 저항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은 여기 제곱. 우리 그 출력 부분 있었죠. 출력 앞에서 공식 까먹었는데,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까먹었는데, 출력할 때 동기 발전기의 출력해서 P0는 어떻게 됐죠? GS였나? GS분의 EV 사인 세타였나? 사인 델타였나? 여기 요런 공식하고 좀 비슷하니까 그 공식하고 같이 해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운전 조건 3에서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는 기전력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시간이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게 그냥 심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심한 경우에는 병렬운전이 되지 못하고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 난조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느려졌다가 뭐 빨라졌다 이러면서 속도가 진동하는 거죠. 진동해서 결국 이게 난조가 심해지면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는 걸 동기탈조, 동기이탈, 그래서 이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파형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흘러서 저항선이 증가해서 과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조.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동기 속도 이제 부하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하각이 커지게 되겠죠. 부하각.
여기서 만들어주는 그 뭐라 해야 되나? 부하각이 요 부분이었죠. 단자 전압하고 유도 기전력하고 사이. 여기서 내부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내부 전압 강화가 이제 커지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부하하고 사이에 이게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이 커지게 돼요. 내부 전압 강화가. 이게 커지면 요 사이가 더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요게 위상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부하각인데, 부하각이 커지게 되면서 난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속도가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고 속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난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렬 운전 시 부하가 급변하면 발전기는 새로운 속도로 변화하려고 하지만 관성에 의해서 원래의 속도로 돌아가려는 힘이 발생하고 새로운 속도를 중심으로 한 진동을 반복하는 이런 상태를 난조라고 그럽니다. 난조라고 그러고, 동기계에서만 나타나는 이제 특이한 현상이에요. 난조의 정도가 가벼우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도가 좀 커지게 되면 동기 운전을 이탈해서 동기 이탈 또는 탈조가 발생해서 멈춰 버리게 돼요. 이 난조를 방지하는 게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동건선은 여기가 이제 계자죠, 계자. 계자고, 계자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여기가 전기자예요. 전기자 권선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계자 부분에 이렇게 권선을 갖다가 이렇게 끝부분에 자극편이라고 하나? 이 부분에 홈을 만들어서 권선을 감아준 겁니다. 이 권선은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다가 철심이 없이 권선만 감아 놓은 게 유도 전동기예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로서, 유도 전동기는 전기자의 회전 계자가 발생할 때 그 회전자를 쭉 따라서 이동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 원리를 통해서 얘가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면 빨라지려고 그러고, 유도 전동기 원리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좀 느려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요렇게 계자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유도 전동기의 농형 유도 전동기하고 똑같은 권선을 설치한 거, 요걸 제동 권선이라고 그래요. 이 제동 권선은 나중에 동기 발전기를 기동시킬 때 기동시에도 사용을 하고요. 기동시킬 때 동기 발전기 같은 동기 전동기 부분에서 나옵니다. 동기 전동기. 요건 다음에 동기 전동기 할 때 살펴볼 텐데, 동기 전동기가 기동 토크가 제로이기 때문에 요걸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 제동 권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발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기 속도를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동 권선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의 분담. 동기 발전기를 이제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는 유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을 각각 분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두 발전기 중에서 어떤 식으로 유효 전력을 분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한 개의 조속기라고 하면 이제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속도를 조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유효 전력을 분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계자 전류를 변화시켜서 무효 전력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A하고 B 발전기 중에서 B 발전기의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B 발전기의 유효 전력 분담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그만큼 부하 분담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B의 계자 전류를 증가시켜서 B의 유효 전력을 좀 분담하는 걸 좀 증가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부하가 갑자기 좀 커진다거나 그럴 때 A가 아무래도 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힘겨워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 분담을 시켜가지고 A가 좀 힘들어하면 B가
좀 더 전력을 많이 공급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예, 좀 특수한 경우에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 풀고 시간이 좀 빠르네. 정리 부분까지 좀 살펴보고요. 예, 좀 빠르더라도 좀 마치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기절극형 동기 발전기의 예. 감자전압 일상을 볼트, 유도 기전력을 일상, E, 공기 리액턴스를 XS, 화각을 베타라고 하면 일상의 출력은 얼마일까? 예. 좀 전에 제가 그 수수 전력하고 하면서 좀 했었죠. 답은 예, 요 공식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P0는 해가지고 예, 출력 했었죠. 출력 이퀄 XS는 뭐냐면 동기 임피던스인데 GS에서 RA를 생략해버립니다. GS가 동기 임피던스 여기가 RA 플러스 XS가 되는데 요 값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려요 보통. 그래서 얘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XS분의 EV 곱하기 사인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동기발전기의 동기론전과 계좌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계좌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계좌 전류 여기 이제 파일을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기전력 크기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병렬 운전할 때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부효 순환 전류가 발생하죠. 이렇게 한 개 정도 꼬아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부분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좀 나왔던 전기자 반작용 여기서 감자 R부하 L부하 C부하 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했었죠? 여기서 동기 임피던스 할 때 했었나? 단락비 할 때 했었나?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이런 거 할 때 좀 했었는데 일단 이 전기자 반작용 부분에서 요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R부 할 때 횡축 반작용이고 교차 자화작용. 횡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계좌 자속하고 반작용 자속이 서로 축이 90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되어서 그 편자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교차 자화작용 또는 편자작용이라고 부르고 두 개의 축이 서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횡축 반작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L부 할 때는 L이나 C부 할 때는 직축 반작용. 계좌 자속이 이렇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축이 같죠. 같은 축이라서 직축 반작용이라 그러고 L부 할 때는 여기 계좌 자속을 하고 반대가 돼서 깎아먹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감자작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전압이 줄어들죠. E가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직축 반작용 C부 할 때는 증자작용해서 E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는 여기 안에 내부 임피던스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내부 임피던스. 권선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반작용 리액턴스하고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 두 개 합쳐서 동기 리액턴스라고 그러는데 누설 리액턴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제일 큰 값이 반작용에 의한 반작용 리액턴스가 제일 큽니다. 굉장히 이제 큰 값이죠. 그래서 이 XA를 줄이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 철기계 공극을 늘려가지고 단락비를 키운다고 그랬죠. 단락비를 키우는 게 이제 이 XA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저기 뭐야 공급도 키우고 해서 그 철기계를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동기발전기 출력은 아까 좀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예제 문제 나왔던 거, 요게 이 경우는 비철극기예요. 비철극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통형이죠, 원통형. 철극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좌가 뭐 사극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철심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굉장히 자석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쪽 부분은 공기층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석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 부분이랑 자석이 좀 달라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석 분포에 의한 값을 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공식이 또 좀 뭐가 들어가고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나온 이 공식은 비철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도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벡터도는 제가 여기서 한번 볼 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류가 부하에서의 부하 전류고 여기가 부하에서의 단자 전압이죠. 단자 전압인데 이 경우에는 시타가 지금 전류가 느리죠. 전류가 전압보다 느린, 여기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부하가 약간의 유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느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부하가 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거고 요 전류에 의한 단자 전압이 발생을 할 텐데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이 유도 기전력 여기 전압에서 이 부하에 공급하는 V는 여기서 얘를 빼준 거죠. 여기 사이에 있는 전압 강하 요걸 ES라고 하면 내부 전압 강하 얘를 빼주면은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지금 보면 V는 E0 마이너스 ES에서 이 ES 값이 I 곱하기 GS가 됩니다. 요게 I 곱하기 GS. 이제 GS 같은 경우는 R 성분 그 다음에 X 성분이 있는데 전류하고 같은 성분 여기 R 성분이고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는 게 리액턴스에 의한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단자 전압보다 유도 기전력이 크죠.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은 부하가 없을 때도 똑같기 때문에 무부하 전압하고 같아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이 경우에는 얘가 크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입실론이 플러스가 되죠. 근데 용량성 부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그려보면 요걸 좀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감자작용, 증자작용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V고 전류가 빠르다. 그러면 단자 전압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랑 여기 R에서 발생하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X에서 발생하는 성분 이렇게 해서 여기 X에서 발생하는 이 성분 요 성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얘랑 얘랑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V보다 발전 여기 E0가 더 작아지죠. 단자 전압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 보면 유도 기전력보다 단자 전압이 더 크니까 유도 기전력에는 무부하 전압이죠. 무부하 전압보다 전격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벡터도를 그려서 해석을 하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푸는데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도를 알고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성곡선 아까 좀 전에 살펴봤는데 특성곡선에는 무부하 포화곡선이 있고 삼상단락곡선, 그 다음에 부하 포화곡선, 외부 특성곡선. 외부 특성곡선은 부하가 있을 때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 관계 우리 직류기에서도 배웠죠. 그 특성이고
그 다음에 무부하 포화곡선하고 삼상단락곡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기서 단락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단락비 KS는 I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가 되고, 요 값은 아까 나왔던 우리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하고 생각했을 때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어떻게 했죠? 퍼센트 GS가 KS분의 100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KS는 단락비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 이제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시켰을 때 전격 전압 전류분의 전압 이 공식인데, 이때 그 EN이라고 하는 이 전격 전압 같은 경우는 상전압이기 때문에 우리 성간전압으로 나타내면 EN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시켜주면은 루트 3 IS분의 VN이 된다. 이게 성간전압일 때. 이것도 좀 전에 했었습니다. 주로 대부분 이제 동기발전기는 주로 Y결선을 쓰기 때문에 거의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강하고 전격 상전압의 비를 의미하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분모가 전격 상전압이 되는 거고, 분자는 여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기 임피던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격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거기서 발생한 전압 강화 ES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전류는 전격 전압 전류가 되는 거고, 저항은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전압 강화, 실제 전압 만들어낸 전압에서 내부 전압 강화가 비가 얼마나 되느냐. 내부 전압 강화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부의 전압이 저항이 크다는 거죠. 내부 전압 강화가 작다는 것은 내부의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전압 강화가 작겠죠. 그래서 그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락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단락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저항성 부하나 유도성 부하일 때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 값을 가지는데, 용량성 부하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이게 좀 전에 제가 좀 설명했었죠. 자,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이제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병렬 운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렬 운전.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운전을 좀 많이 시키니까 많이 나오는데,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되고,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무효순환 전류,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 성분은 유효 전류 성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수수 전력하고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죠. 수수 전력하고 동기화력, 이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위상에 관계돼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다르면 주기적인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파형이 다르면 고주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수수 전력하고 동기화력은 거의 이제 비슷한 공식이에요. 여기서 사인 델타하고 코사인 델타 요것만 달라요. 이 공식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난조는 부하가 급변할 때 원래 속도로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동이라고 볼 수 있고, 속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현상이 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에는 동기 탈조가 일어나서 멈춰버려요. 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동 건선을 사용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부하 분담에 대한 거는
병렬 운전할 때 발전기의 속도를 변화시켜서 한 발전기의 속도를 변화시켜서 유효 전력을 좀 더 분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좌 전류를 변화시켜 가지고 무효 전력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부하 분담이 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는 여기 정리한 부분 여기 정리 1, 2, 3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더 했죠. 동기 발전기 1 했었죠. 1에 있는 정리하고 해가지고 공부 좀 하셔가지고 문제는 아마 그쪽 제가 정리한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산업기사 문제 시험 볼 때도 좀 그쪽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시간은 좀 빠르긴 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